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가오리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XQ-58A 발키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몰래 감춰져 있던 한국 가오리 무인기 프로젝트가 발키리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스텔스 무인기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가오리 무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오리 형상 설계는 극한의 스텔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블렌디드 윙바디 형태로 날개와 동체가 이어져 한눈에 봐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설계는 해수면이나 지형 지물을 배경으로 비행할 때 레이더에서 작은 표적으로 인식되거나 아예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RCS 0.01 제곱미터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는 완성체가 실제로 등장하면 우리도 미국의 스텔스 무인기 RQ-170 센티넬급의 기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봐도 무방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이 확보한 항전 레이더 램코팅 기술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오리 무인기에선 이 램코팅 기술이 더욱 과감하고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KF-21의 A사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일부가 탑재되는 게 괄목할 만합니다. 이는 곧 무인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성능의 탐지 추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오리는 단순 정찰만 하는 무인기가 아니라 내부 무장창을 통해 소구경 폭탄이나 합동 직격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내부 무장창의 천에서 1500kg 탑재가 가능하고 필요시 외부 하드 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단발 소형 터보팬으로 추력은 3에서 5톤급이며 최고 속도는 1000음속급의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항속거리는 3000km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폭 드론이나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해안 상륙 침투전에 활용되거나 북한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전술까지 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오리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 중 하나가 내부 무장창에서 자폭 드론대를 촤르륵 쏟아내는 모습을 두고 방산 전문가들이 마치 가오리가 치어를 품었다가 쏟아내는 듯하다 라고 표현해 무인기 명칭을 가오리로 지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술적 유연성을 더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멈티입니다. 가오리 무인기는 KF-21 조종사가 직접 데이터 링크나 AI 시스템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KF-21과 함께 적 방공망을 교란 타격하는 양동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적군 입장에서는 KF-21도 골치 아픈데 그 뒤로 여러 대의 무인기가 몰려온다면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며 공포 시나리오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XQ-58A 발키리는 어떨까요? 이 기체는 이미 시제 비행이 여럿 이뤄졌고 미 공군이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발키리는 우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적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사실상 무시무시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 공군연구소가 추진하는 LCAAT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발키리는 연간 100대 이상을 뽑아낼 경우 한 대당 약 200만 달러 이하를 목표로 한다는 엄청난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발키리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RCS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공력 설계가 돋보입니다. 사실 스텔스의 원조는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분야에서는 가히 탑티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는 최대 8발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날개 하드포인트에 추가 무장을 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정찰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합동직격탄부터 소형폭탄, 심지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선 적기체와 교전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발키리는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을 경우 최대 항속거리 약 5,600km, 최고 작전고도 14,000m 이상이며 최고 속도마하 0.8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F-22나 F-35보다 채공 범위가 넓어 적 방공망을 우회하거나 장시간 정찰하는 임무의 안성맞춤이지만 최고 속도가 F-35보다 떨어져서 합동작전이 가능할지는 의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장점이 큽니다. 바로 어디서든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키리는 활주로가 필요 없고 스탠드 위에서 로켓 부스터로 쏴 올린 뒤 임무가 끝나면 낙하산으로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필요하면 탈착식 바퀴를 달아가니 활주로나 정규 활주로에서도 이륙 가능하다고 하니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가오리 무인기보다도 앞선 모습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성을 입증한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발키리는 내부에서 다수의 소형 자폭 드론을 투하해 적 레이더 기지나 통신 시설을 망가뜨리는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이 말인즉 발키리 한 기만으로도 적 핵심 표적의 드론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국 입장에서는 요격하기가 어렵고 막기도 까다로운 대량 드론 공습이 매우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오리 무인기와 발키리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오리는 아직 공식 테스트 영상이나 시제기 공개가 전무합니다. 풍동시험, 목업 제작, 일부 비행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루머 정도만 있습니다. 반면 발키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미 해병대용 MQ-58B 파생형도 개발 중입니다. 즉,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는 점에서 발키리가 다소 앞서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사실 발키리가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가오리뿐만 아니라 KF-21을 비롯하여 한국 방산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비용과 대량 양산 경험 부족입니다. 한 번 만들면 최고 수준을 뽑아내지만 대규모로 저렴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키리는 연간 100대 이상 양산할 때 대당 200만 달러 이하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도 사실상 적에게 요격당해도 상관없다는 발상으로 만드는 무인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가오리가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미국의 스텔스 형상을 참고하여 발전시킨 것이 가오리이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블렌디드 윙바디로 상당히 혁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면 측면 RCS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앞선 기술력을 참고하여 새로운 응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장점입니다. 그리고 KF-21에 노하우가 들어간 램 코팅 기술이 적용되면 미군도 깜짝 놀랄 정도의 성능을 낼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가오리를 실전에 배치하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 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적방공망 제압에 우선 투입됩니다.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유인 전투기가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하다면 가오리 무인기가 먼저 레이더 기지, 방공부대, 통신 노드를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격렬하게 반항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가오리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작된 소모성 기체이기에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도 귀중한 조종사의 손실이 없습니다. 가오리를 전략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해상 근처에서 출격해 적 함정을 감지 추적한 뒤 내부에서 자폭 드론대를 뿌리거나 특히 서해오도 인근에 분산 배치된 가오리 무인기가 동시에 날아오르면 북한 해안포나 군함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드론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드론 군집 공격은 이미 발키리가 실험에 성공했으니 한국이 비슷한 전술만 구현한다면 사실상 인명피해 없이 적 함대를 분산 괴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오리 무인기가 발키리에 비견될 정도로 진화한다면 한국군은 현존하는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무인 전력 체계를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규모 예산 투입 문제입니다. KF-21 개발과 동시에 무인 전투기까지 대량 양산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의회 승인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투 검증 부족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군사 강국들은 이미 공격 드론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한국의 가오리는 베일에 쌓인 채 언제쯤 공식 테스트를 공개할지조차 미정입니다.
즉 한국 공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지는 아직 미지수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미래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소모성이면서도 강력한 무인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일 것입니다. 유인 전투기로는 상상하기 힘든 무모하고도 거친 임무들을 무인기들이 대체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가 군집 드론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는 이 시점에 이 기술을 놓고 숨막히는 경쟁을 펼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오리 무인기가 진짜 실체를 드러낼 때 전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6일 우크라이나 드론 실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탐지망에 러시아군의 전술 차량이 잡혔습니다. 곧바로 FPV 드론이 목표를 향해 출동합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정확히 타깃에 적중하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심쩍었는지 또 다른 드론을 보내 다시 타격합니다. 이번 차량은 처음에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불길 속에 휩싸입니다. 두 번째 차량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밀한 타격을 가해 이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같은 방법들로 인해 러시아군의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도 공격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 후 이 차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분명 러시아 전술 차량인데 뚜껑이 종이 찢기듯 힘없이 찢겼습니다. 이 차량은 러시아 병사들을 위한 무기를 운송 중이었으나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를 탐지하고 바로 공격합니다. 다른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나뭇가지로 위장한 폭발물을 운송 중이었습니다. 탄약 종류로 보이는데요. 드론의 정확한 타격으로 차량 내부가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명중하자 차량이 폭발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는 러시아 차량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각 지역의 CCTV와 드론을 통해 자국에 숨겨져 있는 러시아 차량을 손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FPV 드론이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차량은 폭발하고 불에 탑니다. 러시아군 3명이 차량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장면인데요. 러시아 군인이 떠나자마자 우크라이나 드론이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SUV 뒤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미를 쫓아 폭발합니다. 숲풀 사이에 러시아 차량이 은폐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숲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나무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를 파악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러시아에서 47년을 우려먹은 이 니바 차량은 이동 중에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트럭은 탄약을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2일 BBC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대전은 더 이상 전차 포병 전투기 등 전통적 대규모 전력 투사만으로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칭 전력이라 불리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가 전장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고 드론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소형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전차나 헬리콥터 한 대에 비하면 극히 저렴하지만 잘 훈련된 조종자와 정보 네트워크, 정찰 자산과 연계하면 적의 핵심 표적을 저비용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BBC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드론이 전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적 진영 후방, 은폐된 진지, 기습 배치된 탄약고 등을 탐지하기 위해 대규모 정찰기나 위성같이 첨단 전략 탐지 자산이나 인명의 손실을 감안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형 드론 하나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탑재 카메라, 열 감지 장비, 사레이더 등을 통해 방어선 후방의 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아군은 정밀 유도 무기나 또 다른 공격 드론으로 즉각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술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실시간 표적 식별, 정밀 타격, 통신 재전달, 심리전 등 다목적 전투 기능을 수행하며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드론은 값싼 상용기체마저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장착함으로써 그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나 비싼 전차나 트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망을 교란하며 상대의 전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정보 우세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공격 자산이 주류를
이루는 미래전에 대한 예고편이며 드론은 이제 지상군, 해군, 공군 모두에게 전장의 눈이자 정밀 타격의 손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은 드론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드론으로 위협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천문학적 물량 공세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약 2,000에서 3,000대에 달하는 소형 드론으로 하늘의 메뚜기 떼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대형 전략 드론 수백 기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 기술의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자율비행 스텔스 기술을 결합해 군집 드론 스웜 형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단 한 번의 대규모 출격으로 적의 지휘부,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벌집 쑤시듯 공격하는 전장대학살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다음은 북한입니다. 사실 북한은 기술적으로 뒤처지지만 약 300대에서 500대 소형 드론을 통해 DMZ 인근이나 후방 지역에 기습적으로 침투하고 심리적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후방기지, 탄약고, 유류 저장소, 심지어 민간 인프라에 대한 드론 테러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북한의 저질 저성능의 드론을 우리 레이더 탐지 능력으로 100% 탐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정입니다. 북한 드론은 값싸고 GPS 교란에도 둔감하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초저공 비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 방공망에 빈틈을 찾아 틈새를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직 공격 드론 전력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지만 미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감시용 드론을 수십 수백 대 규모로 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위세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한국 해군 해병대 기동을 압박하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유사시 고성능 감시 드론으로 한국 해상 보급로나 잠수함 기지를 정밀 추적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모든 나라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좁은 영토 안에 밀집된 대규모 군사시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드론 공격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란 뜻입니다. 드론 한 대가 적절한 목표만 찾아낸다면 수십억 원의 피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 전반적인 전장 마비를 단숨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드론 학살극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력은 어느 위치까지 왔을까요?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은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하에 소형 전술 드론 수백 기, 중고도 정찰 드론 수십 기, 고고도 전략 정찰용 글로벌 호크 4기 등을 확보하며 정찰 감시 타격 능력을 정비하고 드론 R&D를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폭 드론, 군집 드론, 전자 전용 드론 등 미래형 무인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대 초반에 비해 드론 전력이 약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주변국 대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특수환경에 맞춰 정밀 유도탄 투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비정규 침투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고 대드론 방공망 구축을 통해 상대 측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주변국 대비 한국이 다행인 것이 질적 우위 확보 전략을 통해 AI 기반 자율비행, 초정밀 센서, C4I SR 체계 통합 등으로 주변국들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드론 전력은 실전적 운영 개념과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제 단순한 정찰 수준을 넘어 자폭 드론, 군집 드론, 전자전 드론, 해양 작전용 드론 등 운용 스펙트럼을 넓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결국 드론은 현대전에서 전술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고 한국은 주변국 대비 양적으로는 밀리더라도 질적 발전과 체계적 대드론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